자, 동아시아사 41강 오늘은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론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난번 농업 생산력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 일본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명과 청은 경제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명과 청은 동질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도가 똑같이 베이징이에요. 영락제 시기에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해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부터 청나라 시기까지 수도는 항상 베이징이었습니다. 당연히 수도가 베이징이니까 이 수도는 정치적인 중심지요 또는 경제적인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베이징에 인구가 많이 모이면서 100만 이상을 넘어서 여기가 최대 규모의 소비 장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베이징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많은 물자, 곡식, 옷감 등등 수많은 물자가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중국은 사실 대외 무역에 대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중국은 자체 내에서 거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물건들이 생산되어서 그 물자가 필요한 중국 내에 다른 장소로 유통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유통망이 형성되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면직물, 면옷감, 견직물, 비단 같은 거, 콩 등등 다양한 물건들이 산지에서 생산돼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징더전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베이징 스촨성 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인들이 중간에 유통을 해야겠지요. 즉 대상인들이 이런 물건의 유통 과정에서 중간 이득을 챙기면서 부를 획득합니다. 또한 이런 견직물 같은 생산지 수저우라는 도시가 당시에 이 견직물의 생산지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구 지역의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만나봤던 건데 교과서에는 없고 제가 따로 언급했습니다. 도자기, 징더전의 도자기가 당시에 중국 최고의 생산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까지 도자기가 수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외에 네덜란드에서 17세기경에 살아간 이후부터 특히 영국 사람들이 차에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당시에 유럽에 대폭적으로 수출이 되어집니다. 도자기와 차와 같은 경우는 비단과 함께 중국의 최다 수출품입니다. 그럼 중국의 최다 수입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 말했죠? 모든 은은 다 중국으로 통한다고요. 다 중국이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상인들, 그 명과 청 시기에 유명한 네임드 대상인들 누가 있냐? 휘저우 상인과 산시 상인이 있어요. 휘저우 상인은 거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읽어봐야 되는,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여기 내용들이 포함이 되니까요. 자, 휘저우 상인들이 11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휘저우 상인은 양저우의 소금을 각지로 유통하는, 당시의 소금은 국가가 나름대로 소금과 철 이런 거는
한나라 때부터 항상 국가가 관리를 해왔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한테서 이 판매권을 획득해서 소금은 당연히 생활의 필수품이니까 소금의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 여기 있는 휘저우 상인들, 산시 상인도 있고 이런 대상인들이 드넓은 중국 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유통시킵니다. 또한 강남 지역에는 113페이지 지도에 점들이 있는데 여러 작은 중소상공업 도시들이 있고 이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통망을 형성합니다. 마치 우리가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보부상처럼 이렇게 장시와 장시가 5일장마다 연결되듯이, 다만 중국은 스케일이 원체 크니까 이런 도시들이, 장시가 아닌 도시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상인들입니다.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왔네요. 직물업의 도시 수저우, 그리고 동그라미 쳤던 도자기와 차, 대상인들, 그리고 강남의 중소상공업 도시들이 시진,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풀이에도 곧잘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시들은 나중에 제가 2학기 때 문제 풀이할 때는 도시들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베이징, 난징, 이런 식의 유명한 도시들을 묻는 문제가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면 좋아요. 베이징 영락제가 자금성 만들었고 등등등. 나중에 2학기 때 근대사를 배우면서 추가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튼 키워드 잘 파악해주세요. 요게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산업 발달에 대한 그림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없어요. 자, 일단 여기에 중국이 뭘 판매하고 뭘 수입하냐. 중국은 은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가요. 또한 중국이 어지간한 건 다 나와도 향신료, 후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거긴 동남아시아에서 들고 와야 돼요. 판매하는 거는 차, 비단, 도자기, 이렇게 중국의 거의 사실상 3대 수출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은 산시상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안상인, 휘저우상인. 이 자료에서는 이게 옛날 거여가지고 신안이라 그랬는데 휘저우상인, 이쪽이 이 진더전과 수저우 이쪽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양저우에 소금을 판매하거나 진더전에 이 도자기를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통에 종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휘저우 상인이 어느 위치에 있고 산시 상인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거는 딱히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상인으로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상인들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나와요. 또 특이한 거는 조선으로부터 인삼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선의 최고의 특산품 인삼. 이 북쪽 몽골 지역에서는 당연히 말과 모피, 특히 말. 이게 명과 청이 합쳐진 그림이어가지고 사실 명나라는 여기까지죠. 청은 더 넓어요. 청나라쯤 되면은 거의 사실상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조선시대입니다. 오늘 파트가 키워드는 많아도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선시대. 일단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입니다. 조선 초기까지. 근데 이제 16세기 이후에 점점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산한 거를 팔기 위한, 예를 들면 제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많이 잘 됐어. 남는 게 생겨요. 뒀다 뭐합니까? 팔아야죠. 시장 바닥에 들고 와서 파는. 이러면서 각 마을별로 장시가 성장을 합니다.
이 장시와 장시 이렇게 오가는 보부상도 발생하는데 보부상은 교과서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대동법이 왜 상업 발달과 연관성이 있나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박납의 폐단을 할 때 공납, 특산물, 이 특산물을 당시에 박납업자, 이 공납업자들한테 사지 않으면은 그 마을에서 특산물을 들이밀어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박납의 폐단이 심해지니까 야 그냥 특산품 내지 마라. 너네 그냥 쌀로 내라. 대동미로 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필요한 물건, 특산품은 어떻게 하냐? 국가가 업자한테 직접 하청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마을에서 들고 오지 말고 우리가 살 테니까 니들은 그냥 닥치고 그냥 쌀이나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대동미를 모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벌교에 꼬막이 필요하다. 그럼 상인한테 야야야 일로 와봐. 내가 지금 벌교 꼬막이 필요하거든. 가서 사와. 이런 식으로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왜 이게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주냐? 생각해 보세요. 이 상인들 정부한테 하청을 받고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이 공인들인데 얘들이 쌀을 들고 사올까요? 부피 큰 거? 아니거든요. 결국 얘들이 지방에서 물건을 살 때는 부피가 적은 화폐를 가지고 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활동으로 화폐가 가치가 있게 돼요. 이전까지는 화폐가 있어도 쓸 데가 없었지만은 공인들이 활동하면서 화폐를 쓰기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또한 이 공인들의 활동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물자를 팔기 위한 장시와 시장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물건들을 각 지역에서 사기 위한 공인들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유통망에 그 틀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대동법이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간 상인도 성장합니다. 마치 영국 축구판에 빅4가 있듯이. 빅4가 뭐가 있다? 맨시티, 첼시, 리버풀. 애매하네 나오잖아가. 옛날에는 그냥 사스널이 되는데 지금 좀 애매하네요. 여튼간에 영국 축구판에 빅4가 있었듯이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상인도 빅4가 있어요. 가장 힘이 센 4개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양을 중심으로 이 세금 운송을 하는 경강상인. 여기에서 경강은 한강을 말해요. 한강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에요. 당시의 조선시대의 세금은 도로가 없으니까 죄다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와서 한강을 흘러서 서울에 파킹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당시의 세금 운송이에요. 그래서 경강상인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돈을 쏠쏠이 벌어들입니다. 다음 개성의 송상. 이 양반들은 116페이지로 언급되는 당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당시 조선시대 상업의 넘버 1, 2를 다투는 명성 높은 개성상인입니다. 이들은 인삼 판매라던가 대외 무역 등등의 종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해요. 다음 동래. 지금의 부산 내상입니다. 내상. 왜 내상이냐? 동래의 레입니다.
이게 두음 법칙인가? 레상이라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내상이라고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동래 부산이에요. 당연히 이들은 대외무역에서 어느 나라랑 무역하느냐? 일본입니다. 자, 만상은 의주입니다. 의주가 여기 북쪽. 당연히 대외무역은 청과의 대외무역에서 쏠쏠이 벌어들입니다. 이 네 개의 상인이 당시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민간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아까 말한 대동법이라던가 화폐 경제 등등으로 이제 한양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양이 도시화가 발달됩니다. 단 조선의 한계는 한양 외에는 다른 도시들은 제대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중국과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한양 외에는 이름난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끼케봐야 평양 정도. 이게 거기 114페이지에도 있는 자료인데 한양의 인구 구성이에요. 한양 주민 중에서 관직에 있는 자도 있고 말단 관리인 서리도 있고 군인도 있고 영세상인도 있고 수공업자. 그런데 이제 아침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실업자, 노동자, 유민들 이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래요. 물론 과장이 섞여 있지만은 여튼 놀고 먹는 백수들이 한양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양 바닥에서 공인과 종로에서 장사하는 시전상인 이들이 당시 한양에서 제일 끝발이 좋았다. 여기 공인 말했죠. 대동법에서 물건을 사오는 하청상인들, 하청이라기에는 공인들이 만지는 돈이 많아요. 좀 어려운 여담인데 공인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도고라는 독점 도매 업체가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도구가 있어요. 허생전의 허생. 허생이 하는 짓거리. 뭐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말총 사서 매점 매석하고 이런 것들을 도고들이 하거든요. 이 도고는 공인이 발전한 겁니다. 상인의 최종 테크예요. 상인들이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 단계가 도고예요. 거의 이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도매상입니다. 여튼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허생전은 다 아니까 그냥 설명해 봤어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일본. 또다시 일본에서 키워드가 많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예. 매우 키워드가 많습니다. 자, 일본은 자, 이전에 그 에도 막부의 시작 전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 센고쿠 시대를 통일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에 그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하고 신분 이동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신분제를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면서 당시에 분명히 배웠지만은 이 무사 계층과 혹은 무사 상인 수공업자 일반 농민 이 두 가지의 부류가 거주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무사 상인 상인과 수공업자 이들은 조카마치라는 데서 살고 나머지 농민들은 그 밖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사와 농민이 분리가 된 사회가 일본 사회예요. 신분제는 철저하게 정해져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아요. 거의 신라 시대 고인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카마치에 사무라이들이 살는데 이 조카마치에 사무라이들 살 때 이 사무라이 혹은 다이뮤 지방 영주 얘들이 사는 거를 도와줄 물자를 운송해 주거나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카마치의 주변에 살게 됩니다. 이들이 도시에 살면서 존인이 도시에 사는 사람 약간
서양의 개념이지만은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존인도 성 안에,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존인. 이 조카마치가 발달하면서 사무라이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이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이제 도시에 모여 살면서 에도 막부 시대에 도시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영주들은 당시에 지방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도 막부는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 매년 4월에 지방 영주들이 수도인 에도로 계속 와서 머물러라. 이거를 상킨코타이, 다른 말로 참근교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제도예요. 그냥 인질적인 개념으로. 너네가 지방에서 세력 너무 키우지 말고 가끔씩 에도에 와서 좀 머물러야 쓰겄다라는 식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겁니다. 요것도 일본의 상업 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뭔 소리냐? 얘들이 상킨코타이가 먼저 볼게요. 이게 다이묘, 지방 영주, 큰 영주와 작은 영주는 영지와 에도에 교대로 왔다 갔다 해요. 매년 여름 한 4, 5월쯤에 와야 됩니다. 에도로. 올 때 혼자 오냐? 아닙니다. 이게 당시에 다이묘랑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에 거기 뭐냐? 115페이지에 다이묘의 행렬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에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숙박을 할 것이고, 당연히 중간중간 숙박업, 여관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구가 몰리니까 상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상킨코타이는 즉 지방 영주의 통제뿐만 아니고 에도 막부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키워드가 조카마치 있어서 조카마치, 사무라이가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상킨코타이, 이거는 이 지방 영주 다이묘가 일정 기간 계속 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도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되는 제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조카마치의 발달로 사무라이들의 물자를 대기 위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도시에 살면서 존인을 형성한다고요. 이들을 존인이라 불러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러 도시들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도, 당연히 수도니까 가장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한 오사카, 여기가 원체 물자가 많아서 별명이 천하의 부엌이에요. 원체 음식물이 많아서. 오사카 지역이 지금도 그쪽 지역은 음식이 일본 내에서 제일 풍요로워요. 뭔가 일본의 상차림 중에서 오사카 지역의 그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교토는 과거 나라 시대 이런 시절부터 과거부터 항상 이어져 온 전통적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주 이런 느낌이에요. 여튼 에도와 오사카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 풀이할 때 오사카 얘기도 나올 겁니다. 에도 막부 초기에는 막부의 쇼군과 닿아 있는 어용 상인들, 이들이 호상인데 이들이 성장을 해요. 하지만 점점 에도 막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흥 상인들이 떠오릅니다. 이들이 조합을 결성해요. 조합. 상인들이 모여서 나카마라는 조합을 결성하는데, 나중에 에도 막부에서 이 나카마한테 독점적인 영업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도 막부한테 영업 독점권을 부여받은 상인 조합을 가부 나카마라고 해요. 나카마에서 한 단계 버전업이 된 겁니다. 거기 설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부의 쇼군과 닿아 있는 특정한 유명한 상인들이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 상인들이
여러 중소상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이 나카마라는 조합이 영업 독점권을 받아서 가부 나카마가 되었다고요. 하나하나가 다 키워드입니다. 조카마치, 상킨코타이, 조닌, 에도와 오사카의 도시와 나카마와 가부 나카마. 일본사가 키워드가 많고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우긴 하지만은 일본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에도 시대의 일본의 경제 주로 키워드가 일본 파트에 많고요. 하지만 뭐 조선 시대도 없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가 조선 시대에도 키워드가 뭐 대동법이라던가 뭐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공인, 대동법 등등등. 명나라, 청나라도 뭐 도자기, 징더전, 뭐 휘저우상인, 산시상인, 시진 등등 이번 파트는 키워드는 많아요. 하지만 정작 내용은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 않으려나? 여튼간에 청나라, 명나라의 경제, 조선의 경제, 일본의 경제 잘 나누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를 현장 강의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점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